오늘 미국 3대 지수 플러스로 끝났고요. 어제 유럽장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이틀 연속 잘 버티고 있고요. 오늘 미국장 후반부에 데일리 보면 후반부에 약간 빼면서 끝났거든요. 다운은 마이너스로 끝났고, 최근 추세를 보면 반등을 하고 반등세가 점점 약해지면서 이제 어제 메타 플랫폼 페이스북 문제 때문에 급락했다가 약간 반등 시도를 하고 있긴 한데 그렇게 강력하진 않아요 지금. 앞으로 어제 임계점 얘기를 드렸는데 변동성이 클 겁니다. 클 거라 보고 있고, 뒤에 가서 또 말씀드리죠. 주식시장의 중요한 이슈는. 그리고 그 ADP 민간 고용은 30만 일자리가 줄은 걸로 나왔는데, 어제 그 비농업 부분 전체 미국 전체 고용 부분은 46만 7천이 늘어난 걸로 나왔습니다. 고용이 세다라고 하는 걸 이제 보여준 거죠. 이게 주시장이 이렇게 나왔을 때 반응하는 게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아, 고용이 이렇게 좋아? 야, 이거 연준에서 계속 속도를 올릴 수도 있겠네. 야, 이거 안 좋은구나.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고 연준이 뭐 주식시장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경제는 잘 떠받쳐 줄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좋을 거야 라고 반응할 수도 있는데, 오늘 반응은 두 번째 반응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참여율, 그러니까 노동 참여율, 경제활동 참여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비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 쪽으로 있던 사람들이 경제활동 인구로 들어온다는 뜻이죠. 그 이전만큼 도달하지 못했는데 1억 6,400만인가? 그 정도였을 겁니다. 아마 떨어지기 전에. 그런데 그 안으로 이제 계속 숫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 숫자는 아니고 참여율이기 때문에, 참여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 숫자도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경제 활동이 괜찮다는 거죠. 이 고용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이게 이제 미국 그 실업률인데 3.9%로 내려갔던 게 4.0으로 올라갔거든요. 뭐 이거는 큰 의미를 두시지는 않아도 됩니다. 이 추세적으로 움직인다면 의미를 좀 둬야 되겠지만 지금은 뭐 일시적이다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민간 고용 부분이 또 긍정적으로 좋게 또 갱신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1월하고 12월 달에 이 민간 고용 부분이 다시 갱신이 돼서 나왔는데 그것도 이제 긍정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더 많이 된 걸로.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시간당 임금 전년 동기 대비 시간당 임금 증가율이거든요. 늘어났죠. 추세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월간으로도 늘어났어요. 이거 월간이거든요. 네, 월간입니다. 시간당 임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임금 부분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는 거죠. 고용은 늘어나고 있고 임금 부분 인플레이션 압력은 있고, 그럼 임금 부분이 좋은 것만 있느냐? 아니, 그 인플레이션 압력이 나쁜 것만 있느냐? 그러니까 계속 밀어올리는 것만 있느냐? 이거는 12월 달까지 발표된 이제 미국의 자동차 관련된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 여기 제일 위에 있는 게 이제 중고차거든요. 중고차가 이제 위로 계속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최근 데이터를 보면 이거 카그로스 데이터인데요. 저희가 보면 중고차 가격이죠. 이게 정점을 찍고 1월 달에 정점을 찍고 하락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중고차가 계속 압력을 좀 강하게 주었다는 점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서 내려오고 있다는 점은 그나마 상승 압력이 좀 그러니까 한 분야에서, 중고차 분야에서 상승 압력이 좀 줄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아직 그 주택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보셨던 이제 임금 부분, 그리고 또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이제 그 에너지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잔재해서 있기 때문에 물가 압력이 빠른 속도로 내려올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일단 유가가 굉장히 빨리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고요. 제 예측이 잘못될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이 이제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지정학적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지정학적 문제가 이제 하나 발생한 게 있고, 사실 그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문제이긴 한데, 더 중요한 문제는 그 생산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간 40만 배럴 증산도 제대로 못 맞추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다만 이쪽 약간 옅은 파란색하고 짙은 파란색이 있죠. 근데 옅은 파란색이 유럽 쪽에 있는 천연가스 가격이고요. 기준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그 이외의 지역, 미국, 미주 대륙 뭐 이런 그 이외의 지역인데, 보시면 유럽 급등했다가 조금씩 안정화되고 있고, 다른 천연가스 지역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시에 상승 압력을 받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에너지 부분의 물가 상승 압력이 그나마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다만 이게 아랫방향보다는 물가의 윗방향에 힘을 더 실어주는, 유가가 좀 내려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상황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S&P 500 지수가 캔들 차트고요. 나머지는 그 미국의 전부 섹터거든요. 섹터들이 움직임인데, 아직 뭐 크게 반등 강도가 있긴 하지만 추세적으로 무엇인가 눈에 딱 띄는 건 없고요. 하나는 눈에 띄죠. 빨간색. 이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섹터는 지금 유가에 힘입어서 힘을 좀 발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의 움직임, 하나 더 볼까요? 이거는 주요 국가들 주요 기업들 주가 움직임이거든요. 보시면 테슬라, 캔들 차트로 볼까요? 이게 캔들 차트가 테슬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그 다음에 아마존, 페이스북, 그 다음에 애플, 넷플릭스거든요. 이 중에서 아랫방향으로 세게 내리꽂고 있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넷플릭스고요. 넷플릭스 여기서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반등하긴 했지만. 그 다음에 이게 페이스북입니다. 이게 페이스북인데 아래로 세게 내리꽂고 있죠. 나머지 것들은 크게 내리꽂았나? 라고 하는 걸, 하나 더 있죠. 이 테슬라 여기까지 있다가 이렇게 내리꽂았는데, 이 세 개 이외에 다른 것들 같은 경우에는 과도하게 내리꽂았나? 라고 하는 부분을 보기에는, 그렇게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 바닥으로 움직여서 아래로 곤두박질 칠 것 같더만 실적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반등했어요. 제가 어제 봤던 아마존 실적을 제가 잘못 봤나 봐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이건데 이게 아마존이거든요. 제가 어제 이게 3.7에 3.0으로 봤는데 잘못 봤나 봅니다. 제 지난 동영상을 다시 돌려보질 않거든요. 여하튼 이게 예측치보다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존이 튀었습니다. 지금 뭐 조정을 일정 부분 받긴 받았지만 그렇게 큰 조정을 받았다고 보이진 않아요. 그 예전에 그거는 보여드렸었죠. 나스닥 그 주식들 중에서 52주 이동평균선이라네. 직전 52주의 전고점 대비 반토막 이상 난 게 40% 정도 수까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정보 데이터를 리포팅한 그런 얘기를 한번 보여드렸는데, 결과적으로는 중소형주는 박살이 나고 대형주는 잘 버티고 있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다. 물론 대형주 중에서 일부들이 세게 두들겨 맞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이슈가 이건데요. 이게 나스닥이고 이게 이렇게 볼까요? 캔들 차트가 나스닥이고 이게 S&P 500 지수거든요. 그런데 S&P 500 지수는 보시면 IT 버블 붕괴 때 깨지고 나서 글로벌 금융위 때 전고점까지 올라왔는데, 나스닥은 IT 버블 때 깨지고 나서 전고점까지 도달을 못하고 한 반 좀 넘었겠네요. 한 60% 정도, 6분운선 정도 올라온 다음에 다시 붕괴됐어요. 요번에도 사실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왔는데, 빨리 올라왔는데, 그러면 나스닥이 결과적으로 그런 형태로 움직일 것이냐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까지 심하게 못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긴 하지만 IT 버블 붕괴가 대규모로 IT 산업 쪽에 그 자본 투자가 됐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매출이나 이 부분이 깡통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이제 시장 자체가 붕괴됐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IT가 많이, 그러니까 그 글로벌 금융, 이 그 나스닥이 많이 밀려 올라와서 버티고 있긴 한데, 이 위에 윗단에 있는, 그러니까 시총을 전체 밀어 올리는 주식들 중에서 깡통인 주식들이 즐비한 건 아니거든요. 제가 깡통이라고 생각하는 주식은, 이 깡통이라고 말하기는 좀 심한 표현이긴 하지만, 과도한 배수를 치고 있는 건 이 중에서 그 이제 몇 개, 뭐 넷플릭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깨지고 있는 거죠. 테슬라가 대표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것들은 좀 과도한 배수를 주고 있긴 하지만 너무 심각하게 줄 정도 준 거다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업 자체가 소멸되거나 사라지는 기업들이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조정받고 나서 올라올 때, 이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요번 경기 수축이 발생하고 나서 다음번 반등할 때 되면 S&P 500 지수 수준 올라오는 것처럼 전고점 수준까지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나스닥이나 S&P 500 지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게 맞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볼 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여하튼, 그리고 다음을 보면은 우리나라 이틀 연속 반등했죠. 근데 아직 외국인이 돌아왔다라고 확연히 생각할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이 매수 자체가 눈치 보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 수준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역시 미국 따라서 변동성이 좀 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단 한동안 소외됐던, 저희가 수요일까지는 장이 없었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먹고 반등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향후의 움직임은 이제 주식시장이 글로벌하고 맞물려서 움직일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다음 주에 목요일일 거예요, 아마. 예, 목요일 날 있을 미국의 이 소비자 물가, 우리나라는 금요일 새벽에 있죠. 목요일 있을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 발표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연준의 속도에 대한 이슈가 또 불거지겠죠. 그리고 연준 이사들이 발언하는 것들에 대한 것에 대해서 주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그 중에 이제 연준 이사가 어떤 발언을 하고, 그 매파적 발언이 계속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걸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는 전쟁으로 갈 거라고는 생각은 안 하고 있고, 끝마무리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어떤 전문가분 뉴스 라디오 방송을 제가 드렸거든요. 그분의 의사로는 뉴스 보도로 나오는 것들은 험악하지만 물밑에서는 일정 부분 조율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도 전쟁 반발에 대한, 그러니까 전쟁이 발발해서 러시아가 얻을 이익이 극히 적기 때문에 러시아가 전쟁을 실행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목요일 날 나오는 물가 상승률하고, 그 다음 이슈는 결과적으로 이제 3월 15일 날 나올 요 시기가 있을 연준의 FOMC 회의, 요때 전후로 해서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이슈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때까지는 오르락내리락하는 변동성을 계속 보일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큰 흐름에서 놓고 보면 결과적으로는 추구 전략이라고 하는 정해진 이슈의 변동성을 지금 그냥 실행하고 있는 것 뿐이고, 과도하게 상승을 한 배수에 있던, 그러니까 S&P보다는 상대적으로 과도하게 올랐던 나스닥이 좀 더 세게 조정을 받고 있을 뿐이며, 미국 시장에 지금 고용 지표도 나왔고 소득 지표나 그 다음에 노동 지표들이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현재 뭐 제레미 그랜섬이 얘기하는 것처럼 반토막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현재 있지는 않다고 하는 것들을 봐야 돼요. 그리고 오미크론 상황은 점점점 이제 수면 아래로 아예 내려갔죠, 지금. 그러면 우리가 여름께를 생각해 보면 현재보다 훨씬 더 나은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경제 상황이라 그럴 때 나은 상황으로 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중국이 이제 시진핑이 10월달에 이제 사면민이 확정이 되고, 지금까지 계속 중국이 시장을 계속 눌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중국이 올해 3번이나 국제대회를 가지고 있거든요. 뭐 그게 경제에 일정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중국이 또 계속 경기 부양을 하려고 하는 액션들을 계속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인민은행 쪽에서. 그리고 경기를 부양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인민의 지지나 이런 부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올해 여름, 올해 가을, 겨울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주식시장이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압력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거나 혹은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올릴 때 주식시장이 올라가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그 시기에 주식시장이 올라가거든요. 왜냐하면 경기가 좋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거고, 다만 이제 금리가 일정 부분 올라가고 나면, 그리고 경기가 일정 부분 확장되고 나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이익 증가가 둔화되게 됩니다. 이제 비용 측면이라든가 고용 측면이라든가 광고 측면이라든가 이제 비용이라 하면 뭐 마케팅 비용도 있고, 그다음에 투자가 대규모로 들어가서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자 비용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경기 후반부에 생기기 때문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 영향을 받으려면 일정 부분 금리가 올라가야 돼요. 올라간 상황 하에서 영향을 받는 거지. 출구 전략 이후에 이제 경기 상황 속도에 맞춰서 금리가 올라가는 과정 중에 무조건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시장이 위험하다, 조정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금 일시적 조정일 뿐이고 향후에 이제 경기 확장 국면을 타면서 주식시장이 다시 반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셨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투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정말 빠르게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직전 그 기준금리 고점이었던 2.25에서 2.5, 그러니까 총 9번의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거기 올라가거든요, 연준이. 그 속도 굉장히 빠르다면, 그리고 거기에다가 플러스를 하나 더 얹혀서 QT, 양적 긴축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면, 그 부분으로 인해서 경기 수축이나 이런 부분들이 야기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기는 제 생각에는 내년도 이맘때쯤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초쯤에 경기 수축에 대한 위험성 때문에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 부분은 결과적으로 연준이나 다른 중앙은행의 그 긴축 속도에 따라서 달라질 거고, 그거를 전제로 하는, 그걸 이제 그렇게 만드는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부분이 당겨지게 될 거고, 다만 에너지가 계속 올라가는 것이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강력하게 작동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 쪽에만 몰려 있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플레이션 압력을 줬던 게 여러 부분에 영향이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가 그 공급 측면에 충격을 줬던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해운업 쪽에 배로 운송할 수 없은 감염자가 생겨서 운송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거나, 혹은 생산지에서 공장을 가동하지 못하도록 감염자 때문에 한다거나,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육로 내부에서 자동차로 운송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거나 감염자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오미크론 상황이 지금처럼 이렇게 순화되는 과정으로 된다면 요 겨울 지나고 나서는 이런 상황이 상당히 낮아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공급 충격에 대한 부분이 점차 해소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미국이 이제 점점점 고용 측면에 들어오는 노동 인구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보면. 그러면 이거 이제 그 임금 압력도 점차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기저효과라 그래서 이미 임금 압력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게 계속 그런 임금 압력을 계속 받아야만, 그 속도로 받아야만 인플레이션율이 계속 지금 상황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점점점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고 주택 가격이나 중고차 가격 이런 부분들도 일정 수준 정점을 치게 되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오는. 왜냐하면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도 일정 부분 다 그 수요가 꽉 차면, 매수가 다 돼버리면 더 이상 올라가지 않겠죠. 그리고 반도체 부분의 문제가 해결이 돼서 신차 부분들이 나오면 중고차 부분의 가격들은 안정화되는,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뜨거워서 그러니까 지금보다 속도가 빨라지는 과정,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점진적으로 누그러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단순히 에너지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것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빨라져서 속도가 계속 가속 페달을 밟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안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뭐 시장에서는 8번, 뭐 많게는 이렇게 얘기하는 기준금리 인상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도 계신데, 개인적으로 연준은 그런 형태로 액션을 취하지는 않을 거고 계속 지표를 보면서 움직일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될 거고요. 조금이라도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누그러지는 어떤 상황들이 보이면 기준금리 인상은 일단 안 하고 지켜볼 겁니다.
그래서 빠르게 내년 초반부에 정점을 찍고 뭔가 움직이는 그런 불안정성을 보이기에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일반적으로 그냥 정상적인 패턴에서 좀 빠르게 경기에 대한 사이클 문제가 거론될 상황이 되려면 내년 여름이 지나서 가을께 정도가 되면 그때서야 정점 언저리에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논지들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제가 추구 전략이 언제쯤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점진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계속 드려왔잖아요. 추구 전략이 지나고 나면 다음번 모니터링은 경기 정점이 어디냐 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끊임없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말씀을 계속 드릴 겁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